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아마존의 AWS와의 갭 차이를 크게 줄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애저 클라우드는 아마존의 50% 수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75%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분기 발표를 봐도 애저는 30%가 성장했지만 AWS는 13% 성장에 그쳤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일에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4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와 데이터 인프라 용량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에 빅테크들이 유럽에서 데이터 처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오픈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해킹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을 포착하고 추적해서 해당 AI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정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AI가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6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두세 배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 전용 앱도 사전 판매 때보다 3배가 증가했습니다. 비전 프로가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전용 앱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유튜브도 전용 앱을 로드맵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비전 프로는 전용 앱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스포츠 리그들도 애플의 비전 프로 전용 앱 출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PGA 투어, NBA, MLB 등이 관심을 보이는데 이들 프로리그는 전용 앱을 출시해서 마치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보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편 버크셔 해스웨이가 최근에 애플 주식 1,000만 주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것이 최근 애플 주가 약세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탈란티스가 2026년에 판매되는 전기차부터 테슬라의 충전 방식인 NSCS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북미의 주요 5개 전기차 업체가 모두 NACS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우리나라 보조금 개편안에 맞춰서 보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델 Y의 가격을 5,500만 원 이하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원을 인하한 5,499만 원의 모델 Y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조 원 규모의 스톡옵션 무효 판결 항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업 천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딜라웨어주는 머스크의 스톡옵션 무효 판결로 기업 천국의 지위가 위태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당장 기업들이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델라웨어주의 기업 유치에는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월가의 IB들이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850달러로 상향했고 UBS도 엔비디아 목표가를 580달러에서 8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 AI 신약 개발 회사인 리커전 파머스티컬, 그리고 오디오 인식 AI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사운드 하운드 등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반도체를 넘어 소프트웨어 주식까지 수직 계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중 한 명인 스탠리 드래켄밀러가 알파벳 지분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알파벳은 광고 부진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엔비디아의 시총을 추월당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년에만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승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수세 유입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GBTC 매도세는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다른 ETF의 매수세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TF에는 지난주에만 11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출시 이후에 총 28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하루에 900개씩 생산되고 있는데 ETF 운영사들은 지난 9일에만 무려 12,000개를 사들였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약 52,000달러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 비트코인이 금년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고 2025년 중반까지 15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는 금년 말에 10만 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후 금 ETF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골드 쉐어스 ETF에서는 금년에 26억 달러가 유출되었고 IAU에서는 5억 700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그 1년 전 같은 기간에 두 펀드에 각각 2억 4,100만 달러와 8,600만 달러가 유입됐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편 그 세계적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값 폭락을 예고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금의 비중을 강조했던 그간의 행보와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기요사키는 그 X를 통해 금 가격이 높은 확률로 온수당 1,200달러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온수당 2,000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 투자를 강조한 발언을 철회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했고 국채금리는 치솟았고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이 과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주가지수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한편 그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요일 주가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마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5.7%에 달했고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74.1%에 달했습니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우만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는 에너지, 식품, 그리고 공급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들이 어떤 물가에 어떤 혼란을 줄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고피너스 IMF 부총재는 노동시장과 소비자 수요 강세를 고려하면 연준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적절하다. 연준이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를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피너스 부총재는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가 둔화하고 경기 연착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은행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투자자들 사이에선 향후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더 많이 금융 완화에 나서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높아도 하락 추세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향후 몇 달간 약간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올 수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2%를 향하는 경로에 있다. 1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한 달치 지표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 추세가 더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이 12개월 기준 2%대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너무 오랫동안 제약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실업률 상승을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022년 3월부터 시작한 연준의 물가 잡기 노력을 평가하면서 팬데믹 이후 연준이 인플레에 대응했던 방법은 교과서적이지는 않았다. 2020년 팬데믹 당시 고용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미국 노동시장과 경제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고 미국 경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 아직 연준이 인플레이션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은 CPI가 예상보다 조금 높았지만 사소한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장기 물가 하락 추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면서 장기적인 추세를 보지 못하는 건 엄청난 실수이다. 물가는 장기적으로 둔화하고 있고 경기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월 재정적자의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1월 그 연방 재정적자는 220억 달러로 예상치인 210억 달러보다 높았지만 전년과 비교할 경우 390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는 회계연도 첫 4개월 동안 그러니까 10월부터 1월까지 5,320억 달러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지급할 이자가 늘어나면서 4개월 동안 3,57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6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와튼의 그 마법사로 불리는 와튼스쿨의 그 제레미 시겔 교수는 미국 증시가 절대 고평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 강세장이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BOA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펀드 매니저들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고 응답자의 3분의 2는 경기 연착륙을 낙관했습니다. 투자 심리도 크게 개선돼서 202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고 특히 M7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펀드 매니저의 25%가 중국 주식은 매도 의견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실적 발표에서 AI를 언급한 S&P 500 기업 증가가 사상 최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많은 기업들이 AI를 언급했는데 이는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AI를 언급한 기업은 3분기 31%에서 4분기 36%로 증가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38,000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그 34년 만에 최고일 뿐 아니라 1989년 말에 세웠던 최고치인 38,915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지난해 4분기 GDP가 전년 대비 0.4% 감소하면서 GDP 순위가 독일에 밀려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일본의 지속적 인구 감소, 노동 생산성 저하, 산업 부진이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엔저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GDP는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엔저가 일본에 불리하게 산출됩니다. 또 이번 지표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그 명목 GDP라는 점도 불리합니다. 실제 GDP는 명목 GDP에 물가 상승분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독일에 비해 덜 오른 일본이 불리합니다. 독일은 그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의 그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8% 하락했습니다. 감소폭은 1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예상치는 0.2% 감소했는데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는 그 2023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 1월의 그 기록적인 한파로 소비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었다고 해석했으며 블룸버그는 소비 둔화가 광범위했다. 그 이유는 증가하는 차입 비용과 신용카드 연체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그 미국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하지는 않지만 성장 모멘텀은 둔화하고 있다는 징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들 그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